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이제 12월도 3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미국 나스닥은 연중 최고치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말이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이전에 좀 행해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주식이 좀 반응을 했죠. 그 점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어서 연말 매도 폭탄이 없어진다면 산타랠리도 가능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정치적 논리든 경제적 논리든 일단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금주에 미국에서는 12일, 13일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점도표상으로 보면 기준금리 동결이죠. 이런 게 이미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지만 14일 우리 시장에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하죠. 내마녀 그러니까 선물 옵션 같은 것들이 만기가 겹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외신 들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45% 그리고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6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중 증시가 가장 좋다는 11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이어지는 이 주식시장의 계절적 호황기가 일단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지표들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ADP 11월 비농업 고용 지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19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7%로 집계가 됐고요. 10월에 3.9%보다도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이어서 또 고용 보고서까지 주말에 한 번 더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를 보자면 수치만 본다면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11월 고용 지표 반등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종료로 근로자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한 것이 이번 수치에 반영이 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해당 수치는 고용을 3만 명가량 정도 늘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는 12일부터는 연준이 12월 FOMC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가 열리는 12일과 13일 각각 CPI와 PPI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와 관련한 힌트를 주게 될지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에는 몸을 계속해서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가격 자체로 보자면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한 후 수요 둔화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China's November consumer prices fall the fastest in 3 years라는 기사고요. 지난 주말 사이 그러니까 토요일에 발표가 됐던 중국의 CPI 그리고 PPI와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게 되면서 CPI 지수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소비 둔화로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PPI 지수 역시 14개월째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지수를 보자면 11월 CPI 지수는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좀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6%로 10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망치와 전월 수치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하회를 했고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 그리고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이 이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PPI 또한 문제였습니다. PPI 상승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하게 되면서 10월에 있었던 마이너스 2.7%에 이어서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하락폭도 올해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미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시점이지만 반대로 중국은 이제 디플레이션 압박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중국 증시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 주석이 내놓을 정책들이 경제를 좀 부양할 수 있을지,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NBC 기사고요. EU agrees to landmark AI rules as government aim to regulate product like ChatGPT라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유럽연합의 AI 규제안 합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2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최종 합의안에 도달을 했습니다. 총 37시간이 넘게 걸린 이 회의 끝에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이 AI를 개발하고 또 사용하는 원칙을 규정하게 되는 세계 최초의 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결안을 보면 AI 위험성을 분류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큰 골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면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우선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일단 금지시켰습니다. 다만 테러 위협 예방, 또 살인이나 강간 등 이렇게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해서 실시간 안면 인식을 허용을 하긴 했는데요. 일부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기는 했습니다. 또 생성형 AI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면요.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를 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 AI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는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500만 유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약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합의문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진 않았고요. 유럽 각국의 승인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좀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Microsoft links with OpenAI to be examined by Competition Watchdog이라는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OpenAI가 미국과 유럽 당국의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OpenAI는 챗GPT를 개발한 회사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Open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49% 정도의 지분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올트먼 사태를 겪은 후에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보면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 즉 옵저버 자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실질적 관계가 합병은 아닌지, 반독점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미국과 유럽 측은 오픈AI를 향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점, 그리고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이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단순 파트너십인지 혹은 합병 수준에 도달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유럽의 경쟁시장청은 두 기업의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비 자료 수집
수집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시장청은 우선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의견 요청을 게시를 했고요. 다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경우에는 예비 조사 단계로 공식 조사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은 오픈 AI에 대한 투자가 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비영리 단체고 비영리 단체 인수는 보고 의무가 없다라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한편 유럽의 시장 경쟁청은 올해 초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서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을 또 잡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록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구글 1% 넘게 빠지면서 가장 빨갛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구글 특징주를 먼저 보자면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는 AI, 제미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는 마무리가 구글의 AI, 제미나이로 빛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이 구글의 제미나이의 성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공개하면서 시연했던 영상이 사전에 편집된 것이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건데요.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공개했던 영상은 6분짜리로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 챗봇이 이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시각적인 그림과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종이에 펜으로 오리를 그리자 제미나이는 새로 인식을 했고요. 옆에 물결 표시를 함께 그려 넣자 오리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을 보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바른 방법으로 좀 바꾸어 줬는데요. 영상만 본다면 제미나이가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답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는 경향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업데이트해줘라고 이야기하자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구글 검색을 이용해보라라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상세한 답변을 하는 챗 GPT 프로와 또 빙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록과도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구글이 챗 GPT의 최신 모델에 대항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공개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애플의 특징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 수준에서 0.7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애플 워치는 회사를 대표하는 정확한 디자인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디자인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과 스마트워치 디자인을 담당하는 애플 임원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애플의 주요 제품을 디자인한 탕탄 부사장은 내년 2월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임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그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좀 주로 맡으면서 애플 에어팟과 관련한 음향팀까지 감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은 시장에서도 이미 확고하게 좀 자리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매출에 있어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점에서 디자인이 변경된 후에도 이 매출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혹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아보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엑시노스 부활 노리는 삼성전자, 미국의 R&D 거점 더 키운다. 첫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온 칩과 그래픽 저장 장치 등 비메모리 반도체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최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장이 열리면서 고성능 AI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분야 성능을 대폭 개선한 엑시노스 2400을 내년 초에 출시하면서 명예회복에 나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봤습니다. 지속적인 시장 입지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미래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인데요. 여기에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장 개화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반도체 설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버 단위가 아닌 개별 기기에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빠른 반응 속도에 전력 소모는 낮고 크기도 더 작은 반도체가 탑재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최적화된 전용 칩이 필수적입니다. 자체 IP 등 설계 기술 역량 강화가 중요한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장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26.17% 급등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15%, 19%,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14% 넘게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기록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 세 번째 SOC 그리고 GPU 인재 수혈이고요. AP 시장 점유율 5위로 밀리자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핵심 인재를 다시금 모집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칩 설계력 강화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다시금 1위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첫 유전자 가위 치료제 미국 상용화, 기술 앞선 한국은 좌초 위기. 네, 두 번째 소식으로 제약바이오 소식 전해드립니다.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3세대 크리스퍼카스9을 활용한 유전자 가위 치료제. 세계 최초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가운데 국내는 이보다 한 세대 앞선 기술을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 탓에 임상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FDA는 미국 버텍스 제약과 스위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사가 공동 개발한 카스거버에 대한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빅파마들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로 원천 기술 사수에 나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카스겁이 유전 질환인 경상적혈고 빈혈 환자를 위한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제입니다. 3세대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했고요. 문제가 생긴 DNA 부위를 찾은 후에 카스9으로 절단하는데 이 적혈고의 건강한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1세대는 징크핑거가 기술을 나왔고요. 3세대 크리스퍼, 4세대 프라임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 3세대 크리스퍼까지 FDA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우선 다만 카스거비에 적용된 크리스퍼9 기술 유전자 치료 가위 같은 경우에는 DNA 엉뚱한 부분을 자르거나 교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 표적에서 벗어난 부위를 자른 후에 복구를 한다라면 돌연 변이가 발생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 역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R&D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국내 서울대병원 안과 교수팀이 개발 중인 치료제 중에 카스거비보다 지금 말씀드렸던 4세대 프라임 기술을 완성시킨 4세대 기술을 완성시킨 적용한 사례도 있는 상황인데 프라임 기술은 DNA 단일 가닥만 자를 수가 있어서 안전성과 정확도가 높은 편이고요. 문제는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실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라는 점, 최소 25억 이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은 수억 원에 그친다라는데요. 더구나 이미 진행된 적이 있는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이 제한된다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빅파마들, 국내 프라임 교정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만큼 우리 기술력이 굉장한데 이미 노바티스 등은 국내 연구진에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고요. 다만 유전자 교정 기술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표명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희귀 유전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이 희망 고문인 격이라 비판이 일고 있는데 해당 부분 역시 함께 참고해보고 넘어가야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3세대 크리스퍼-카스9 기술을 적용했고요.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 치료길이 열렸다라는 이 소식은 여전합니다. 한국 4세대 기술을 구현한 부분에 성공을 했지만 이 정부마저 막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외면한 부분이라서 임상의 난항을 겪고 있고요. 글로벌 빅파마에서는 해당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제약바이오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요소 수입 절반은 농업용 비료, 수급 차질 땐 내년 농사 망친다. 최근 중국발 요소 수입 수출 차단에 대해서 해당 관련된 테마들이 일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가는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요소는 산업계보다 농업에 더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유차는 요소수를 한 번 넣으면 1년 정도는 가는데 반면에 농기계는 2, 3일마다 요소수 한 통씩은 넣어줘야 한다라는 부분이 농가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 공급이 제한되면 비료뿐 아니라 트랙터나 콤바인, 경운기 등 농기계가 모두 멈출 수가 있고요. 우리 식량 안보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중국 의존도가 65%로 굉장히 높았었지만 당시 요소 대란 사태 이후에 중동 국가의 비중을 16%에서 42%로 끌어올리면서 중국 비중을 현저하게 낮췄고요. 다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산업 중에 요소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농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요소 수입 물량 절반이 비료 생산을 위한 농업용 요소였는데 산업용 요소 물량은 전체 수입 물량의 10% 수준에 그치고요. 요소 대란이 벌어질 경우 농업이 직격탄을 맞는다라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비료 예산이 전액 삭감했다라는 부분에 애타는 농심. 지금 농가의 마음이 아직까지 참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 인산 암모늄 수출 통제 등 비료값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라는 데에서 막대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인데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해 지난주 금요일장 요소와 관련된 테마가 일제히 상승분을 기록했습니다. 효성 ONB는 1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조비도 7% 상승, 남해화학 역시도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과 유니온 등 일제히 상승분을 기록하면서 요소 테마와 조비 관련된 상승분이 이어지고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장이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상승분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년 정부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예산이 전액 삭감한데 농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애타는 농심인데요. 정부는 안일함으로 요소수 대란을 재발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비료용 중국산 비중이 22% 수준에 달하고 있고요. 정부는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운송비 부담과 비료값 상승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기계 요소수 사용량도 만만치가 않고요. 겨울 밭갈이 작업 등 차질이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공모주 막차 타자 동면 앞둔 IPO 시장 과열. 마지막 소식은 IPO 시장 소식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 방침에 따라서 공모주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IPO 기업의 공모가가 희망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현상이 속출되고 있는데요.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디젤 생산 기업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대다수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보다 더 비싼 가격에 주문을 써냈습니다. DS 단석의 공모가 9만 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2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흥행 이후에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이에 플러스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서 오랫동안 등락을 거듭하면서 투자처를 새내기주로 찜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LS 머티리얼즈도 청약에 13조 원이 몰렸고요. KSNS 그리고 데뷔 첫날에 따따블 약 공모가 대비해서 40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성공적인 상장을 알렸습니다. 이 모두 한 주간에 벌어진 일인데 소유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물량 배정을 일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무조건 가격을 더 높게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내년 바로 1호 상장된 기업 역시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뷰티테크, 유니콘의 APR,
내년 1호 코스피 상장 기업입니다. APR은 3분기 누적 순이익이 퍼 25배를 적용한다라면 기업 가치는 1조 4,350억 원 수준에 육박하는데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수요 역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DS단석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서 희망가를 넘겼고요. 횡보장에 오히려 기관 투자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지수가 연일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관 투자자는 IPO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투자가 과열되고 있다는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소식이 나올지 특히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둘지 저희는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수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사그라진 금리 기대, 저평가, 가치주 주목해야.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연이어서 나오고 네. 있는 가운데 우선 12월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죠.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근거 들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장주, 꿈틀거리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 뭐 너무 당연시되고 있죠. 네. 그래서 개인들도 개미 투자자들도 다 성장주 쪽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쪽에 몰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눠지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왜 워렌 버핏 같은 이 투자의 기재가 가치주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가치주가 빛이 나더라. 그래서 그 가치주가 성장주가 되는 것이고 성장주가 또 가치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치주에 주목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옥석을 구분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기준금리만 인하되면 모든 게 다 풀릴 듯이 뭐 증시도 좋아지고 다 뭐 3천 돌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지 모든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 투심이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가 오히려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권사 쪽에서도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면 단지 성장주 쪽뿐만이 아니라 이 가치주 쪽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한타 정권에서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뭐 종목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요 정권사들이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더라도 BGF 리테일 그러면 소매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장주랑은 다르다. 또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원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성장도 하지만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이제 추천 종목에는 성장주도 있고 또 가치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한유화는 최근에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좀 에틸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익성이 나아지면서 주목해 볼 종목이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는 3D 낸드 분야 이런 분야 쪽에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이제는 기술이 고난도 되면서 또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말 그대로 저평가 가치주에 주목해야 되는 연말 투자 기준을 생각해 볼 때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도 우리 앵커께서도 소형 가치주 쪽에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내년에 투자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우리가 자꾸만 성장주만 보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또 일부 제약 바이오 쪽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해결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다. 내년 3분기 빠르면 2분기에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럼 가봐야 하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성장주 주가 고공행진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됐던 종목들이 섹터가 자동차나 또 금융이나 정유, 통신 등 전통적인 가치주들이 다시 재조명되는 이유는 결국 그런 관련된 산업들에 있어서의 성장이 오히려 저평가되면서 조금씩 더 제대로 된 평가를 시작하고 있다. 또 재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아나 KT 그리고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금융 쪽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도 가치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이나 주당 순자산 비율인 PBR의 지표를 보면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럴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저평가 가치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단박에 꺾일 거냐 그렇게 또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성장주는 성장주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성장주의 성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전에 이 주가 이 흐름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저평가된 가치주적으로 또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 이제 전쟁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푸틴의 장기 집권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주가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치주 쪽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 기조가 좀 견조하죠. 반면에 우리를 보면은 비교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장, 주식 시장 밸류에이션은 좀 하단에 있다, 상단에 있다기보다는 그럼 그런 가치, 저평가된 가치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무조건 가치주냐, 무조건 성장주도 성장주 봐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계가 사실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PER이나 PBR로 보더라도 낮게 수치가 형성된 것을 가치주로 본다. 오히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BR이나 PER보다도 높게 형성이 돼 있으면 성장주로 본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가치 성장주는 왜 우리가 투자를 못해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롭 아노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착각으로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상승을 했지만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최하단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화면 한번 보시죠. 결국 가치 투자의 최고봉이죠. 대가라고 하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가치주만 투자를 하는지 아니에요. 성장주와 가치주가 섞여 있는 골고루 이른바 나와 있네요. 알록달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플은 IT죠. 또 성장주죠. 그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이 있죠. 필수 소비재도 들어가 있죠. 크래프트 하인즈를 또 그렇게 좋아해요. 워렌 버핏이. 자, 그다음에 휴렛 패커드에서 헬스케어까지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적으로 성장주다, 가치주다, 가치주 그거 뭐 주가 변화해서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종목에 들은 가치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우리가 최근에 보면 금융을 잘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만큼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바로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배당 노린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른바
광고를 할 때 이 메리츠가 메리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더 생각나는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건 광고니까. 정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나오죠. 네. 광고니까요. 네. 자, 근데 이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해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조정호 회장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당 환원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권 쪽은 썩 좋지 않았죠. 올해 정권 쪽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화재가 워낙 자, 정권과 화재 양 쌍거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메리츠 이제 병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재 쪽에 장사가 잘 되니까 올해 배당 가능 이익이 영업이익이 연간 이익이 21조 이거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조정호 회장의 마인드가 성계는 없다. 대주주와 그다음에 소액주주 한 주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분기에는 드디어 순이익에서 업계일이 삼성화재를 제꼈어요. 우리가 화재 그러면 삼성화재 그러는데 3분기 실적 뭐 여러 가지 그것도 계산 방법 가지고 억척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쳤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결국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메리츠 정권과 메리츠 화재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자, 금융지주로 합포가 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점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내년에도 더 좋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HD, 중공업이야? 에이, 뭐 그걸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HD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는 들어봤는데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주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최근인 8일에 신규 미니 굴착기를 7종을 글로벌 론칭 행사를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대단하거니와 이제 결과적으로는 건설 수요가 있든 없든 간에 건설 기계 쪽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실제 디자인상까지 받았고 기술력도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오파이 웨이 리서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니 굴착기 수요가 오는 2027년이 되면 18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건설기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기술력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이 축적된 기술력이 있고 해외 시장도 지금 중동에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뭐 사우디는 짓기 바쁘게 생겼잖아요. 네옴시티도 있고 엑스포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월드컵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해야 되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재건 사업이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또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HD 현대기술이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을 보면은 매출도 작년 대비 11.1%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대비 57.3%가 늘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ESG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자, 현대건설기계가 ESG 1등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 2019년에는 뭐 B가 보여요. 2023년 보십시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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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네요. ESG로는 이 회사를 당할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주주 가치에 있어서도 이런 회사들이 더 조명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HD 현대중공업이 아닌 HD 건설기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연말 투자 선택의 기준으로 저평가 가치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함께 HD 현대건설기계를 꼽아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보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이수페타시스, 펀더멘털로 삼성물산. 자, 이렇게 두 종목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이수페타시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단연 뭐 AI 관련 이 주 중에서 1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11월 달에 쭉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 이제는 좀 바닥이 아니겠느냐. 워스트는 최악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엔비디아 이렇게 녹색으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지금 각광받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3분기 실적 그 다음에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엔비디아 주가와 거의 궤적을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이 종목들보다 훨씬 주가 성적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주 계속적으로 그 가벼운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가려고 지금 그 주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했더니 내년에 이제 캐파가 증설돼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AI 가속기 쪽에서 또 믹스도 좋아지고 마진도 좋아지고 그런 일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NK 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AI 가습기 쪽에서 수익성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제 크게 보면 두 쪽이거든요. 하나는 이제 유선 쪽에서 네트워크 하는 쪽이 있고, 그쪽은 마진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AI 가속기 쪽에서 현재까지는 마진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마진입니다. 근데 매출은 AI 가속기가 늘어나니까 고마진은 매출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믹스가 지금 나빠지잖아요. 그럼 수익성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공장 또 증설한다고 이제 이전 비용이 있고 사람 뽑고 이러다 보니까 3분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이런 거 좀 없어지면서 좀 좋아질 텐데, 내년 가면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뭐 미국 북미의 G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글 같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뭐 N사, M사, N사는 뭐 엔비디아 같고 M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가속기가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도 고부가 같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마진도 좋아지고 볼륨도 좋아지고,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공장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급속도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주식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NK 증권은 목표 주가를 39,000원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DS증권입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서 앞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두 번째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고부가 가치 이쪽으로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고부가 가치 올라가니까 마진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서 이게 수요 늘어나는 걸 충분히 따라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을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지금 옆으로 어쨌든지 뭔가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옆으로 지금 서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이쪽에 그 이전 고점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죠. 더 뭐 조금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 잔고율입니다. 공매 잔고율 보니까 0.1%에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사서 외국인들 기관이 사서 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면 조금 높아 보이죠. 이렇게 상당히 고공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상단인데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앞으로 고부가 가치의 AI 가속기가 내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볼륨도 늘어나고 제품 믹스도 늘어나고 그리고 수익성도 늘어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게 점점 커지면 커지지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주가 리레이팅이 한번 돼 있습니다만 이 현상이 오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포워드 PR입니다. 19.1배인데요. 이 HPSB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들이 가끔 좋아하지만 지난주에는 개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주식입니다. 35배 이렇게 와 있고 한미 반도체 54배. 뭐 내용은 알고 성장성 좋은 거 알겠습니다만 항상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그거에 비교해서는 19.1배 그러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센티멘탈 주식이 맞는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대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4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센티멘탈 주식 이수페타시스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죠. 그런데 최근에 좀 주가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삼성물산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강세가 있어서 제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빨간 점으로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밑에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될 주가가 2선부터 해가지고 1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다 말이 3주밖에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자사주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에 관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와중에 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영국 행동주의 펀드가 최근에 주주 요구를 지금 하고 나섰어요. 영국의 이 팰리서 캐피탈이라는 이런 헤지 펀드인데 헤지 펀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 회사는 행동주의 펀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주의라는 거는 뭔가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지분율은 0.62%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는 현금을 좀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배당도 좀 하고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자사주를 안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사주를 뭐 보통주도 사고 우선주도 사고 그래서 총 한 3조 원 정도는 지금 더 추가적으로 사겠다고 회사가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그러지 말고 더 사라, 더 사가지고 그 지주사로 좀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주가에 최근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회사의 Net Asset Value 순자산 가치라고 하죠. 저희가 NA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사 뭐 사업하는 것도 있고 건설하고 바이오 연결 그 부문으로 이익이 들어오거든요. 건설이 전체 한 40% 이익을 차지하고 있고 바이오 한 36%, 7%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7, 8%를 요 두 부분이 하고 있는데 사업 가치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 자회사도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만은 삼성 전자를 또 가지고 있고 삼성 생명도 가지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자회사 가치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NAV를 60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이걸로 보셔도 되는데 흥국증권에서 이렇게 쭉 선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NAV고요. 하나는 시총인데 할인율, 요 회색이 아주 중요합니다. 회색이 보면 한 55에서 60% 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인을 받아왔다. 근데 할인을 받는 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할인을 좀 덜 받게 자사도 사고 주주 환원 더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국증권입니다. 실적 플러스 주주 환원 플러스 히든밸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19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보시면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성장 가치주에 들어갈 수 있죠. 공매장고율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들어오는 건 진성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중앙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앙 정도 와 있는데 좀 올라온 감은 있죠. 근데 고점까지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35% 남았네요. 오늘은 센티멘탈로 이수페타시스, 펀더멘탈로 삼성물산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사라지며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사그라진 금리 기대 저평가 가치주 주목하자 메리츠 금융주주와 HD 현대건설기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AI 가속기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유 있는 주가 강세 삼성물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